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흉폭한 채식주의자들의 나무 배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별다른 일 없이 지냈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내년에 대한 계획이 좀 생겨서 그거에 대한 약간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한국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두둥. 네,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말자도 떠나고, 네. 추배도 떠나고.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네. 티켓과 뭔가 그런 계획을 상상하면서 아직 즐거워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즐거운 공상을 즐기는.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그러려나? 남일이 아니잖아요. 남일이 아니라뇨? 남일이 아니죠. 추배가 떠난다는 거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3년 동안 그래도 계속 들어오셨던 분이면, 이제 내적 친밀감도 생기고. 그쵸. 이제 추배의 진행이 좋고, 또 이러셨던 분들은 되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너무 훅 들어왔나? 갑자기, 오늘 날씨가 저 내년에 한국 떠나요? 이런 느낌?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치. 네, 나무님은 어떻게 큰 변화 없으셨나요? 네,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지난 에피소드를 저희가 진짜 오랫동안 편집했잖아요. 그쵸. 면목이 없게도. 네. 근데 그거 오프닝을 다시 듣는데 너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편집할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잘 지냈어서 이런 기분이었구나. 근데 또 녹음이 끝날 때쯤에는 엄청 막 맞아. 하이텐션.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근황은 별거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방송 폭염 특집 10년 후 우리에게 여름이 또 올까?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작년에는 장맛비가 되게 오랫동안 왔었잖아요. 네, 역대 최장의 장마다 이러면서 미친 듯한 비가 왔었죠. 그게 기후위기 때문이니까 걱정이 되면서도 저는 비 오고 천둥치고 이런 날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비가 많이 내려서 좋아하는 건데 올해는 생각보다 비가 안 오고 지금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긴급 회의 끝에 폭염 특집을 녹음을 하자. 네. 그래서 원래 기획이 없었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정말 오랜만에 이제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비거니즘 이슈들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들을 조금 꼽아왔는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사실 이 폭염을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동물들, 특히 공장식 축산업 안에 동원되는 동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고 궁금했는데 이제 양계농가 관련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양계농가에서는 보통 가을에 조류 인플루엔자만큼이나 여름에 폭염을 걱정을 한다고 해요. 그게 닭이 기초 체온이 원래 높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서 기온이 36도를 넘는 날이 일주일만 지속이 돼도 최대 300마리까지 폐사를 한대요. 닭이 입으로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계속 과도하게 지속이 되다가 간파열로 이어지면서 폐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가축 폐사 신고가 23만 마리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축사시설을 개보수하고 냉방장치나 환풍기 시설, 개선 지원, 현장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23만 마리가 양계장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 대한 조사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죠. 그래서 양계농장 안에서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근데 사실 그 농가 안에 있는 닭들은 뭐 환풍기를 달든 냉방장치가 개선이 되든 결국에는 어쨌든 죽게 될 거잖아요. 이 공장식 축산에 얽힌 여러 이해관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또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너무 많은 닭들이 죽고 있고 너무 불필요한 죽음이 또 너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거는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근데 그런 조치들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켜주거나 그것을 변화시켜주는 건 아니니까 네. 불필요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비인간 동물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그 비인간 동물들을 소유한 어떤 농가들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축산업 관련해서 뉴스에 뭔가 나오면 익숙한 게 내 자녀, 자식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게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올 땐 항상 뭔가 재산 피해로 뭔가 숫자화되는, 계량화되는 그런 것들이 더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소한 어쨌든 사육하는 동안에 동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있는 걸 텐데 결국에 이들이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면은 굉장히 허무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할 거지만 어쨌든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이 기술적인 방안들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기술과학적인 개입 그러면 결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농가의 크기가 또 그렇게 작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고리가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너무 모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되게 여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과학적 개입을 이 양계 농가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돈이 있는 양계 농가가 더 먼저 기술을 개입시킬 거고 혹은 뭐 그런 행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양계 농가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그 와중에 어떤 소외되는 농민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한층 더 약간 이 거대한 모순은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비거니즘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소식은요, 그 동물 해방 물결과 LCA, Last Chance for Animals라는 그 국제 동물 해방 단체에서 불법 개도살, 여주 도살장을 적발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7월 9일에 이 도살장을 급습하는 일이 있었고, 이 둘이 이제 개 도살장, 경매장, 농장 이런 6곳에 개가 학대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곳을 잠입 조사를 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개고기 시장이었던 성남 모란시장이 2016년 12월에 성남시랑 이제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 협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할 것을 예고를 했다고 해요. 이게 벌써 5년 전이죠. 그래서 2018년에 5월 마지막 도축 시설이 강제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건강원, 뭐 흑염소니, 뭐 개니 이런 개고기니 이런 걸 파는 그 건강원에서 도살장을 성남시가 아닌 이제 외부의 경기도 여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살된 개들은 다시 또 모란시장으로 돌아가서 판매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그 도살장에서 도살된 방법까지도 굉장히 불법적이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제8조 1항 1호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같은 그런 종류,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리고 뭐 분뇨나 피, 사체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적치하는 가축 분뇨법 위반이나 뭐 개농장의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가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급여하는 폐기물 관리법, 뭐 사료 관리법 위반 등의 이제 다수의 현행법을 어기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동물해방 물결에서 지금 서명 받는 캠페인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목은 그 한겨레 애니멀 피플의 김지숙 기자님이 정리해주신 기사를 참고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 그러니까 모란시장이 폐쇄된 거는 5년 전, 6년 전이지만 그 전부터 뭐 육견협회와의 뭔가 시위라든지 굉장히 개고기와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국회에 뭔가 이런 개도살 금지라든지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개입들이 동물 이런 보호 단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뭔가 입법은 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래서 그냥 어떤 행정 감시를 피해서 그 업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다른 시에서 그런 개 도살을 하게 되는 이런 행태들을 이제 낱낱이 동물해방 물결이 고발을 한 소식입니다. 그 동물해방 물결에서 촬영했던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네, 그 라이브로 이지연 대표님이 이제 올리신 것도 봤고, 저희가 나중에 사이트를 공유해드릴 텐데 stopdogslaughter.com이라고 동물해방 물결 개도살 금지 캠페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배경부터 이제 급습하던 현장의 어떤 영상이나 왜 우리가 개도살 금지법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캠페인 페이지거든요. 이것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영상 보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영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차마. 근데 그런 영상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했던 생각은 그 안에 그걸 열어봤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한번 그 돼지들이 망치로 맞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거 재현의 문제. 보도윤리. 네, 보도윤리 차원에서 그리고 뭐 영화제 같은 데를 가도 앞에 커션이 없는데 그냥 봤는데 굉장히 트리거가 될 만한 장면들이 있었다거나 근데 그런 생각을 최근엔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참혹한 현실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어먹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고발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것도 하나의 어쨌든 재현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뭔가 재난 현장을 보도할 때도 너무 포르노적으로 이제 네. 비추게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동물 운동에서도 그런 고민이 되게 진지하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걸 차마 누르기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거치지 않고도 뭔가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캠페인 페이지에는 그 주의 문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컨대 많은 부분을 활동가들이 검토하면서 드러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뜬장이라고 하는 그 좁은 철창 안에서 여러 마리의 개들이 들어가 있는데 목줄을 한 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개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전기 충격기로 도살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뜬장이 여러 개가 적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뭐 많게는 뭐 5마리 굉장히 큰 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뜬장에서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개들이 소리도 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이니까 막 몸을 한쪽으로 이렇게 피하면서 그거를 너무 무섭게 바라본다든지 뭐 그런 장면이나 이렇게 목줄을 자르는 장면. 실제 도살하는 장면은 그 전기 충격기로 도살하는 장면 외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주인이 그냥 도살장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이제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참 이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충격이라기보다는 너무 막 분노라고 해야 되나? 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상이나 이 글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지연 대표님 라이브 방송을 보니까 개들의 이제 사체가 쌓여있는 모습을 차마 뭔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주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 분명히 뭔가 우리가 보도윤리나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는 어떤 운동에서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동물권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현장을 체증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노출시키고 그게 뭐 사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소개를 하든 아니면 뭐 고기로 태어나서의 한승태 작가님처럼 어떤 르포하는 글로서 표현을 하든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이게 필요하면서도 그게 의도치 않게 2차 피해를 생산해낼 가능성이나 네. 그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상화의 문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지연 대표님 사진 같은 걸 보는데 저희는 같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냥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던 분이 그런 현장에 또 가서 그런 현실을 또 봐야 하고 어쨌든 동물권 활동가니까 그런 활동가들에 대한 걱정이나 맞아요. 네. 고맙기도 하면서 그 구제역 때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나중에 굉장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런 시민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원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있어야겠고 그런 활동가들이 뭔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두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후원이나 이런 활동 참여가 되겠죠. 네. 다음은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인데요. 지난 7월 1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현행 민법 제98조 상에서는 물건을 유체물이나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 규정을 하는데 동물이 이 중에서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물건으로 해석이 되어 왔대요. 그래서 도살장에 급습하거나 구속조치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소유권의 문제. 맞아요. 구조할 때. 네. 그리고 이게 물건으로 지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고 이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해요. 다만
법 체계상 동물이 여전히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입법안에서는 동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단서 조항 네. 같은 게 있다면 네. 소위 축산동물이라고 거래되고 있는 비인간 동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도 전에 이지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도살이 금지돼야 그 다음 소도살, 돼지도살 금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환영하는 소식이다.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래서 참 행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오래 하게 됐는데 이거를 내가 언젠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작은 잔기술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비거니즘 이슈는 간단하게 할 거였어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름 우리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네, 지금 폭염 특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폭염으로 고통받는 어떤 축산동물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실제 느끼고 있는 이 기후 위기로서의 폭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막 만나는 사람마다 날씨가 너무 덥다 이런 가벼운 안부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역시 기후위기 때문이야 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뭔가 그런 얘기가 쏙 빠진다는 게 왜 이렇게 더울까? 그러면 전 속으로 기후위기 때문이지 뭘 왜 이렇게 더워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의 어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더우면서도 참 마음 어딘가가 참 서늘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무력해지고 우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기후 우울감이라고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랑 관련된 사건들이 사실 있었죠. 앞서서 얘기해 주신 작년에 한국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장의 장마가 있었고 50일이 넘는 장마로 되게 많은 지역에서 물난리를 겪었죠. 그래서 당시 기상청에 따르면 인명피해 46명, 재산피해는 1조 2,58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호주 산불도 있었죠. 그래서 이 산불 같은 경우는 또 역사상 30여 년 만에 내린 많은 비로 멈추었다는 어떤 또 아이러니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감염병 팬데믹 상태와 뭐 가뭄, 장마 이런 식의 기후 이상으로 인한 피해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독일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다든지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 에어컨을 켜지 않고 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디를 가도 사실 저는 대중교통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냉방병 걸리기 일부 직전 수준으로 트니까. 그래서 이 에어컨에 얽힌 복잡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자주 하던 고민이었어서 이걸 안고 있었는데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추배님도 저희 집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제 방 바로 앞에, 그러니까 창문 바로 앞에 실외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창을 이중으로 다 닫아도 되게 은은한 소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완전히 차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에어컨을 킨다. 그러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환기도 못 시키고 제가 또 유난한 사람이기도 해요. 예민해요. 소음에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집안에서 들으셨나 봐요.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집에서 텍스트를 읽거나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초반에는 악몽을 되게 많이 꿨었고 그 소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가족들한테 상황을 공유를 하고 에어컨을 킬 때는 잠깐만 켰다가 좀 꺼달라. 왜냐면 진짜 나 지금 정신이 이상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잠도 못 자고 할 정도면. 네,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도 물론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더운데 키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네가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러면 어쨌든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전에도 계속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운 것도 사람들이 참 견디지 못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워도 바로 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었는데 선풍기 하나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어컨을 한번 키면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최대한 버텨보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너무 소음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서 나도 소음을 견디고 그들도 더위를 잠깐 견디는 것으로 지금은 타협을 봤어요. 근데 이 경험이 올해 여름 내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제 방 안에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지내기 때문에 거실이나 뭐 다른 주방이나 안방이나 이런 데를 갈 일이 없어서 근데 거기서 그냥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키면 나는 이 소음이랑 열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주 편리한 기술과학과 지구온난화의 관계 아니면은 너무 몸으로 체감되는 편리함과 너무 비가시화되기 쉬운 어떤 고통의 문제, 뭐 계층의 문제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에어컨 키면 북극곰이 집을 잃습니다. 막 이런 추상적이고 뭐 당위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무 내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과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이었어서 아마 거의 10명 중에 한 8명은 에어컨을 키면서 살 것 같은데 적어도 서울 안에서는 그러면 모두가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열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바깥 온도는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바깥에 사는 비인간 생물들은 더 고통을 받지 않나?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실외기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외기가 밀집된 공간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막 이런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들었었어요. 그리고 유난히 지렁이가 많이 말라붙어 있는 것도 바닥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폭염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난이 오면 항상 하는 생각이잖아요. 피해를 경쟁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더 직격으로 이걸 입는 사람들? 더 치명적으로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편리하고 고마운 기술인 건 맞는데 이 쾌적한 편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여름을 저는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누락되는 존재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또 이러잖아요. 그럼 에어컨 켜지 말라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에어컨 켜지 말고 폭염 견뎌라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이 분명히 어떤 것들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하미나 작가님 트위터에서 알게 된 최영섭 선생님의 글을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 그것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현대의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짤막짤막한 글들이 엮여있는 거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쾌적한 공기라는 편의는 사실 타인의 고통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어컨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테크놀로지다. 에어컨이 전파됨에 따라 이 기술에 내재된 근대적 욕망,
즉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역시 널리 확산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테크놀로지로서의 부작용도 극명해졌다. 1960년대 초 각 가정에 앞다투와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하자 대도시의 무더운 여름거리는 실외기가 쏟아내는 열기로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주로 쾌적한 실내를 점유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간다.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는 서로 다르다. 이런 인용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되게 딱 제가 고민하던 지점이었어서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걸 되게 리트윗을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에어컨 키지 말라는 거냐.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채식주의자들 바라보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의 권리를 너는 침해하고 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찔리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네네. 얘기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을 다 부십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인정하면 어쨌든 우리가 늘 겪게 되는 그 죄책감과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참 사람이 비윤리적인 존재가 되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실천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 또한 강박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나 완벽하게 윤리적이지 못하는 존재니까 나는 비윤리적으로 살 거야. 막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나는 채식 못하니까 나 완전 육식주의자로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뭔가 약간 뭐라고 하지? 센 척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오히려 이거 같아요. 배추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완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대면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니네가 완벽해? 아니잖아 하면서 엄청 꼬투리를 잡고 이런 것도 사실 너도 에어컨 키잖아 라는 방식으로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참... 그러면은 무슨 논의를 하자는 거지? 갑자기 또 급발진. 참 이런 뭐랄까요? 여러 가지 문제나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연습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맞아.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맞네요. 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배추님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 에어컨 실외기랑 또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도둑 맞았어요. 제가 2019년부터 타고 다니던 아끼던 그러니까. 로드 자전거인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잃어버린 후에 뭐 경찰 신고도 하고 했는데 뭐 어쨌든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출퇴근할 때나 제가 뭐 짧은 거리는 좀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걷게 되면서 자전거로 되게 빠르게 지나가던 풍경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걷게 되는 그런 경험이 많아졌는데 작년에는 이제 폭우랑 긴 장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양산이 없이는 진짜 걷기가 어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때는 이제 항상 양산을 받치고 이제 걷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 가로수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내가 그늘을 만들려고 양산을 쓰고 있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진짜 그늘이 없다. 다 너무 뭔가 매끈한 아스팔트에, 매끈한 시멘트에 이런 건물들도 그냥 밖에 다 실외기가 달려있다라든지 건물 근처에 어떤 간판을 가리니까 가로수를 다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늘이 없을까? 그래서 왜 나무들을 그렇게 가지치기 할까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그런 무자비한 가지치기에 대한 기사를 찾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떤 돈의 문제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예 다 이렇게 민둥민둥하게 쳐버리는 게 좀 돈이 덜 드니까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이제 가다듬는 이제 손품이나 시간이 더 드는 이런 가다듬는 기법보다 그냥 댕강 쳐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이런 허술한 제도와 뭔가 관행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에어컨 실외기가 유독 많은 곳에 사는 사람, 뭐 그런 이유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집을 최대한 좁은 면적에 많이 지어서 많은 세대수를 뽑아내려는 이런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방을 쪼개서 나눠 팔고 이런 매끈한 그리고 쾌적한 어떤 도심을 만들어내는 이 환경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늘 하나 없이 더운 이 한국의 날씨를 그저 집이나 카페에서 에어컨을 종일 틀면서 지내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서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런 자연을 배제한 어떤 도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돈을 들여서 자연을 위장한 어떤 도심의 풍경을 떠올리게 됐는데, 그런 자연을 위장한 도심, 뭐 혹은 문명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파트 단지랑 골프장 이런 것들인데, 이런 아파트에서는 또 산을 밀어서 지어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이제 내 눈앞에 자연을 이렇게 가져다 두기 위해서 조경을 이제 특별하게 또 해놓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뭔가 가는 것보다 내 집 앞에서 자연을 느끼는 듯한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고급 아파트일수록 이런 어떤 스마트한 기기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포함해서 많은 나무들로 되게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뭐 설문조사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아파트를 뭐 구매하거나 거주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2위가 조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을 배제하면서도 뭔가 위장하고 싶어하는 이 모순된 가치관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여러 생각을 하게 하네요. 양산을 쓰고 다니시는군요. 원래 없었는데 비 올 때 한번 구매했던 그 우산이 양산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쓰고 다니는데, 이제 출근할 때 지하철까지 한 15분 정도 계속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고 다니는데 없으면 너무 힘들 지경이에요, 요즘은. 그늘이 없으니까. 양산을 쓰면은 훨씬 나아요? 아무래도 좀 뭐 원단이 UV 차단이 되기도 하고 안에가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확실히 차양이 되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말 그렇네요. 네. 최근에 제가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았거든요. 그 업무적인 특성상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백신을 맞고 이제 더운 이 한복판에서 그게 양산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왜 지자체에서 세워놓는 비석 있잖아요. 그 비석 주위로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늘이 될 만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 뭔가 이렇게 바깥에 이제 대리석으로 이렇게 처리한 어떤 상가 건물들, 그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끔한데 사람 하나 들어갈 이 그늘이 없구나라는 게 갑자기 확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SF적으로 느껴지네요. 그 풍경을 상상하는데. 네, 이것이 사이버펑크다. 뭔가. 이것이 2021년이다. 지금 재난 수준의 폭염 때문에 양산을 써야 되고 쓰고 걸어가는 그 여자는 백신을 맞고 온 상황인데 이 정말 민둥해진 도시를 걸어가는 그 장면이 되게 상징적으로 느껴지네요. 너무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이 많네. 그니까 그냥 지나가지 못해. 에이 더워 그냥 에어컨 키자. 더운디 이러면은 사실 그냥 끝인데. 야 19도로 낮춰봐라. 야 너무 덥다 야. 사실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게 태어났나 봐. 참 이게 아, 웃겨. 그렇습니다. 네. 이제 녹음 시간이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 아주 소개하고 싶고 또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최유미 선생님이 번역하신 도나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책이거든요. 이거를 짐을 끄는 짐승 들 때도 원서를 아주 힘들게 한 땀 한 땀 읽고 있는 와중에 딱 번역본이 나왔었는데 너무 똑같이 그렇게 딱 나와줘서 절하고 싶었는데 계신 방향으로 이제 도나 해러웨이에 대한 소개를 잠깐 짧게 하자면 사이보그 선언, 겸손한 목격자, 반려종 선언 등 굉장히 엄청난 저작들을 저술한 페미니스트 이론가인데요. 구체적인 책 소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올 테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제가 해러웨이한테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해러웨이는 굉장히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얘기했었던 것처럼 동물 해방돼야 돼. 그러니까 인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모순 안에서 우리 자신도 모순적인데 이 세계도 너무 모순적이고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모순을 제거하자가 아니라 그 모순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학자여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공경들 속에 살면서 되게 심각해지기 쉽잖아요. 그쵸. 한없이 심각해지려면 심각해지기 쉬운데 네. 그 와중에 웃을 수 있는 법을 알려줘요. 알려준다기보다 실뜨기 놀이, 실뜨기 형상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해러웨이가 그러니까 놀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쾌하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뭐 이 세계를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도 충분히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실수들이 허용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페미니스트 이론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이야기 하다 보면 슬퍼지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좀 무력해지기도 하고 화도 나고 갑갑해지기도 하고 막 너무 사실 원한 감정으로 빠지기 쉽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뭔가 해소가 안 되면.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라서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갓 해러웨이. 저번에 그 초대해 주셔서 다큐멘터리 상영회 갔을 때도 참 유쾌한 매력적인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아요. 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BBC 코리아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특하다 칭찬 대신 실질적인 변화를 원하는 한국 청소년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된 기사예요. 이 기사는 그 청소년 기후행동, 일명 청기행 분들의 캠페인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해시태그 그레타 혼자는 할 수 없다. 네, 요런 캠페인 제목을 가지고 모두의 기후정치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동년배로서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동질감, 공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이 기후위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어떤 용기 있는 실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안에서도 이제 기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뭐 국제 사회에서 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게 없다라는 문제 의식들을 이제 청소년들이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기사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모셔보고 싶기도 한 그런
단체여서 이 청기행의 이야기가 담긴 요 기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네. 올리겠습니다. 4월에 흉체 사랑해요 라는 이름으로 카카오뱅크로 후원해주신 청취자분이 계셨고요. 네, 7월에는 윙구 엄마님께서 카카오뱅크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저희 카카오뱅크 후원은 저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확인해 주시고 저희 방송을 후원해 주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어우, 정말 시간 관리를 너무 잘했다. 감탄, 스스로에게 너무 감탄.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네. 그러면 오늘 긴급 특집, 폭염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긴급 특집. 네. 그리고 저희 다음 화도 무려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죠? 그니까, 몰랐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한지. 그래서 다음 화에는 게스트분이 나오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먼저 올라갈지 그게 먼저 올라갈지. 이게 먼저 올라가야죠. 여름 특집인데 여름 또 9월에 올릴 수 없어. 그렇죠. 가을에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네. 다음 화는 대 슈퍼스타님께서 100% 좋아하실 겁니다. 네, 게스트로 나오게 되셨는데요. 모두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너무 설레서 저희가 약간의 스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흉폭한 채식주의자들의 나무 배추였습니다.